안녕하세요. 소외받은 국민대학교의 남광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금요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들이 대략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학생들이 한 80% 되고 일반인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국은행에서 했던 금요 강좌의 내용들을 한번 보니까 조금은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자세한 내용을 좀 다루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은 이제 조금은 경제 성장의 이해를 좀 일반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실험은 이제 장기 경제 성장의 이해입니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데 금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가 될지 안 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거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3%가 될지 안 될지 이런 이야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은 그런 작년 대비 금년의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역사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10년, 20년, 100년에 걸쳐서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경제 성장에 대해서 오늘의 목차는 어떤 경제 성장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어떤 원동력들이 물적 자본, 노동, 인적 자본,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장기간에 걸쳐서 드라이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소득의 불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어떻는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좀 몇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왼편에는 이제 아프리카의 말리라는 나라의 어떤 가정의 살림 가구를 다 이렇게 끄집어낸 거고요. 오른쪽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가정 살림을 다 끄집어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두 대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는 두 명인 것 같죠. 이렇게 단란한 영국의 가정살림이 나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왼편에는 이제 말리, 아프리카에, 저도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 나라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말리라는 나라의 가정살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가족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다음 여기는 자전거는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운반 수단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국가인데 살림살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소득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하루에 1달러로 생활을 연명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는 사람. 대략 몇 명이라고 한번 생각하겠어요. 슬라이드에 지금 나눠준 배포 자료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 것 같은데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10억 명입니다. 10억 명.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이잖아요. 70억. 70억 가운데 10억 명이 1달러로 매일 살아가요. 이 정도로 이제 아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2달러로 생활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2달러. 그거는 자료에 배포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2달러로 연명하는 세계 인구는 한 26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낮은 소득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소득은 아주 이 격차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격차가. 첫 번째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득 격차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때 몇 가지 기준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게 GDP죠. 그래서 1인당 GDP로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부자 나라인지 가난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칼럼에 1인당 GDP를 국가별로 순위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카타르가 한 16만 불 정도 되고 이렇게 룩셈부르크가 8만 5천 불에서 미국은 4만 1천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는 여기 있는 GDP 자료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GDP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 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한 5만 6천 불 정도 돼요. 1인당 퍼캐피타 인컴이. 근데 여기는 이제 국가 간의 생활 수준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PPP 환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정해서 이제 국가별 환율을 재계산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이제 교역제에 따라서 외환이 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은 주로 교역제 수출입에 의해서 거의 환율이 결정이 돼요. 그죠? 근데 실제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교역이 되는 수출입이 되는 자동차나 가전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도 깎고 목욕탕도 하고 외식도 하고 이런 교역이 안 되는 재화나 서비스도 우리가 많이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교역제 위주로 계산된 우리가 알고 있는 환율 대신에 비교역제까지 포함한 환율, 그걸 우리가 보통 PPP 환율이라고 해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환율을 가지고 재계산합니다. 근데 선진국은 예를 들어 서비스 특히 뭐 헤어컷 가격이란 이런 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PPP 환율로 다시 계산하면은 미국처럼 실제 5만 6천 불인데 그러니까 서비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PPP 환율로 하면은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후진국인 경우에는 서비스 가격이 낮기 때문에 PPP 환율로 보증해 주면은 이제 PPP 환율로 계산한 GDP 수준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환율하고 조금 여기 앞으로 다루는 자료에 있는 데이터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1인당 GDP로 봤을 때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부자 나라들입니다. 부자 나라들. 그죠? 두 번째 기준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오른쪽에 이제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이거는 그 나라 전체의 총 GDP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큰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1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환율로 그냥 계산하면 지금 미국이 경제가 달러도 강해지고 그다음에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8조 정도 됩니다. 18조 경제 규모가. 이제 여기서는 이 데이터에서 했던 12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 10조 정도 되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준으로 보면은 이 나라들은 경제 대국입니다. 나라가 크고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죠. 마지막에는 이제 인구입니다. 인구.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가 부자인지 가난한 나라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경제 규모보다는 그 나라의 1인당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내용에 있는 내용은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다음 그래프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이제 평방 킬로미터당 소득 GDP가 얼마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짙은 빨간색이 밀집된 지역의 부자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나 그다음에 중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지역이 좁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제 미국은 이제 소득 수준이 높지만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은 밤에 이제 위성에서 지구를 찍은 겁니다. 밤에. 그래서 불빛을 보면은 이제 얼마나 밤에 야간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아주 불빛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데 비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야간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림하고 약간 비교해 보면은 앞에 그림은 미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야간 불빛이 더 강하죠. 지금 유럽이랑 미국하고 한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지역의 소득 수준은 유럽이 훨씬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불빛을 보면은 미국도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를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약간 찹찹한 기분이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제 소득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펴는가에 따라서 이제 소득 수준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이 자료는 특히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연구나 자료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상당히 미러클이라고 해서 성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나라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나라고요. 반대로 이제 최준선 이북은 상당히 낙후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플래닛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지구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조금 더 하나 더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면은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은 전 세계 70억 인구를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줄을 세운 겁니다. 줄을. 그래서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이제 70억 인구가 줄을 서면은 줄을 서서 이렇게 누적 분포를 그려서 여기 맨 마지막이 70억 가운데 가장 부자예요. 여기는 가장 못 사는 사람부터 부자 사람까지 이렇게 줄을 세우면은 누적 분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억 인구의 세계 평균은 한 $10,000 정도 돼요. $10,0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소득이 이제 부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이면은 한 전체 상위 한 25%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간값 딱 50등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으면 한 이제 평균보다 낮은 한 8,000불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보면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이 한 지금 현재는 한 28,000불인데 여기 PPP 환율로 하면 한 25,000불 정도 돼요. 25,000불.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이제 평균 소득 1인당 소득 기준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한 15%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한 85%가 소득이 낮은 전 세계에서 나머지가 85%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세계적으로 소득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소득의 성장 속도, 이제 증가율도 이제 국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는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1인당 GDP가 1870년부터 한 140년 동안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상당히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상당히 꾸준하게 성장하는 국가의 하나입니다. 모든 국가가 미국처럼 성장하는 건 아닌데 좀 나중에 보시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매년 꾸준하게 미국 같은 경우 한 140년 동안 연평균 한 1.8% 정도씩 성장했어요. 1인당 GDP 기준으로 매년. 그래서 매년 이렇게 성장하면은 복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그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비율로 바꾸어서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로그를 취한다고 하는데
앞에 그림을 이제 비율로 바꾸어서 보면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보면 어떻냐면은 이제 요 간격이 이제 증가율이 똑같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앞에 그림은 이 간격이 지금 금액이 균일한 기준으로 똑같다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증가율이 이 기준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1인당 GDP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140년 동안 매년 1.8%씩 꾸준하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언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다음 그래프는 이제 앞에 미국 그래프하고 추가해서 영국하고 일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미국이 상당히 꾸준하게 증가했고, 뭐 영국도 미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뭐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70년도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1인당 GDP가 한 3,000불 넘게 되었는데, 그때 일본은 1,000불 정도밖에 안 된 경제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1870년도에 미국은 이미 부자였지만 일본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뒤에 이제 성장을 꾸준히 하다가 이제 2차 대전 패망으로 산업 기반이 다 무너졌겠죠. 그 뒤에 이제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미국 가까이 이제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도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이 차이가 난다는, 성장률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음 그래프는 이제 지역별 이제 성장률의 차이를 나라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지역이 여기 서구 지파예요. 서구 지파라는 것은 서구라파에서 가지쳐서 나온 나라들, 어떤 나라들 있죠? 그러니까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서유럽에서 이제 가지쳐서 나온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룹의 국가들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소득 수준이 높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검은 점선으로 나타난 게 서유럽입니다. 서유럽. 서유럽도 나름 서구 지파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낮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일본이겠죠. 지금 굵은 색이 일본이 이렇게 따라잡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맨 밑에 중국이 최근에 뭐 개혁 개방 이후에 이렇게 거의 정체되어 있다가 100년 이상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 개혁 개방하면서 상당히 많이 따라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도 따라잡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점선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역별로, 국가별로 이제 성장률이 차이 난다.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과거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이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 있어서 과거 뭐 100년, 200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가 알아보려면 상당히 기간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1975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높은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매년 이렇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매년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지금 적도 기니입니다. 기니야. 이 아프리카 국가가 왜 올랐는지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 몇십 년 전에 유전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3대 산유국이 돼서 성장률이 조금 높게 나타난 거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이 한 8% 가까이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이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1인당이기 때문에 이제 한 5%대 성장 평균했습니다. 인구 증가율까지 포함을 시키면 한 1%포인트 더 올리면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은 이제 한 6% 정도 되겠죠. 1인당을 하기 때문에 1인당을 하면 한 5% 정도.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성장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한 1.8% 정도 성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들도 많아요.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은 이렇게 그래서 경제 성장률의 격차도 상당히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소득 수준의 차이, 그 다음에 소득 증가율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성장률이라는 것은 1년, 2년 경기의 호황, 불황에 따른 성장률의 변화가 아니라 적어도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한 국가의 성장률이 얼마나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았고요. 앞으로 이제 그러한 경제 성장의 특징,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지금 미국이 140년 동안 1.8%의 성장한 건데 실제로 이제 경제는 이렇게 성장했어요. 실제 소득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소득 전체에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굴곡을 우리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의 평균적인 성장률. 그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9세기나 21세기나 성장률의 어떤 속도는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한 성장률을 무엇이 결정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소득이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약간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생각해 보면은
성장의 원인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실제 경제는 이제 여기는 대공황 시대의 어떤 심각한 불황하고 그거의 회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위기 이후에 2008년도 이후에 경제가 불황에 쌓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경제는 항상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초과해서 어떤 호황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성장 추세보다 떨어지는 불황이라는 것을 계속 경제가 순환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이죠. 그래서 이 불황은 상당히 심각한 일상적인 사이클에 의한 불황이 아니라 조금 심각한 불황이지만은 어쨌든 경제는 자체적으로 불황에서 스스로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회복하는 그러한 기제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 이러한 단기적인 호불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은 이제 방금 설명했듯이 경기 변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기적인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갑자기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 나오니까 약간 접하지 않은 분들은 약간 약간 다른 이해하기 약간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본 경제가 사이클을 그린다고 했죠. 단기적으로 지금은 어떤 불황이잖아요. 그죠? 또는 호황.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소득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가예요. 그리고 경제는 사실은 어떤 수요 곡선하고 총수요하고 총공급에 이 만나는 곳에서 이 균형 소득과 물가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경제 불황, 호황은 이제 총수요, 수요 측면하고 단기 공급 이 어디에 만나는가에 따라서 불황, 호황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경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는 이 총수요와 단기 공급 곡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거기서 만나는 게 우리 단기적인 경제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단기적인 경제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그 경제가 장기적으로 그 소득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되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생산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 여력을 우리가 요 수준이라고 봐요. 요 수준을 우리가 잠재 GDP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재 GDP는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이나 노동이 완전 고용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소득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기준으로 보면은 8시간 근무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급 수준이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수준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경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잘 된다 이렇게 되면은 총수요가 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경제는 이 지점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호황이라고 우리 호황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생산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은 우리가 8시간 근무에서는 생산할 수 없고 야근이나 특근이나 주말 근무를 해야만 유지가 되는 생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산력, 잠재적인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임금이 오르면서 결국은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제 단기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서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결국은 소득 수준은 복귀예요. 복귀. 그죠? 그래서 단기적인 경제는 호황불황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수준이 우리의 잠재적인 생산 능력 수준을 벗어날 수는 힘들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의 잠재 GDP, 잠재 생산 능력 수준으로 복귀한다. 장기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방금 본 그래프의 설명이 단기 경제는 수요와 단기 공급이 만나는 데서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 소득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잠재 GDP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려는 장기 경제 성장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 잠재 GDP라는 게 이제 완전 고용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그죠? 근로자 기준으로 8시간 정상 근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수준이라고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인구도 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도 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과 자본이 늘어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잠재 생산 능력도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증가하겠죠. 조금씩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죠? 이동하게 되면 우리의 잠재적인 소득 수준은 이게 장기 공급 곡선이니까 이거하고 수요하고 만나는 곳에서 소득은 계속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장기 소득 수준은 계속 이 잠재 GDP가 증가하면서 오른쪽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 소득의 변화는 우리가 뭘 보면 되느냐면은 이 총수요가 늘든지 줄든지 관계없어요. 소득은 결국은 이 잠재 GDP하고 만나는 곳에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서의 소득은 뭘 보면 되느냐면은 수요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게 이쪽에 있든지 이쪽에 있든지 결국은 이 장기 공급 곡선하고 만나는 곳에서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잖아요. 물가 수준만 총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소득 수준의 변화는 이제 잠재 GDP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장기 경제 성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은 이제 잠재 GDP가 어떻게 바뀌는 걸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는 항상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은 장기 소득의 변화는 수요는 물가만 영향을 주고 소득 수준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잠재 GDP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급 사이드만 우리가 관심을 보면 돼요. 공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공급은 이제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생산함수. 그죠? 생산함수는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공장에 생산 설비가 있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그 기계를 돌려서 제품을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에서 아웃풋, 생산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물적 자본이라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계 설비, 공장을 가동하는 데 드는 도구, 기계 설비에 여러분 노동자의 노동자들이 그 기계를 돌려서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공장에 토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재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투입되는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되어서 이제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가 사실은 생산 기술이에요. 기술이 좋으면은 똑같은 인풋 가지고 아웃풋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생산 기술을 여기 F라는 어떤 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장기 경제 성장의 소득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만 1차적으로 보면 된다고 했죠. 수요는 부차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수요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공급을 봐야 되면은 이제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면 되고, 그거는 이제 생산함수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요것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가를 알면은 우리 장기적으로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생산 요소로 인풋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실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땅이 비싸니까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여기 데이터는 이제 영국의 농토가 총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농토가 전 재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생산에 차지하는 중요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를 통해서 새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의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원자재라는 것도 이제 부존 자원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겠지만은 그거 의미가 다른 자본이나 노동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토지나 원재료 부분은 이게 경제적인 의미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노동이 투입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투입되는 게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소득은 노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본, 특히 물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생산 설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축적되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생산 기술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소득, 공급 사이드의 생산물이 결정이 되니까 장기적인 소득도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소득을 결정지는 중요한 요소는 자본, 노동, 생산 기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자본이 이제 장기적인 소득하고 어떻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데이터에서.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은 가로축은 이제 2009년도에 1인당 GDP입니다. 가격은 2005년 달러 기준이지만 어쨌든 전 세계 국가들의 데이터를 이제 1인당 소득하고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그죠? 근로자 1인당 기계 설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데이터를 국가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1인당 자본이 많은
나라일수록 1인당 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산 설비가 1인당으로 많을수록 1인당 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거죠. 왜? 앞에서 본 것처럼 생산함수에서 본 것처럼 생산무역이라는 것은 물적 자본이 많이 투입될수록 인풋이 많이 투입될수록 아웃풋이 많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관계가 아주 전 세계 국가 데이터를 하더라도 아주 관계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소득이 높으려면은 이제 생산 설비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저 정도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소득은 한 25,000불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1인당 물적 자본은 1인당 한 185,000불 정도로 보면은 다른 나라 이 추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 설비를 늘려야 그 다음에 장기적인 소득이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중요한 소득의 결정에 있어서 이제 자본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은 생산 설비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 생산 설비가 축적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한 이론이 앞에 보시고 있는 신고전파 성장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솔로나 램지 이런 모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이제 생산 설비를 늘리는 게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그죠?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공장을 규모를 늘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규모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자본 축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신고전파 모형에서는 자본의 축적의 중요한 요소가 뭔가는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 국가일수록 자본의 축적이 많이 되어서 그리고 장기적인 소득이 늘어난다. 이게 이 신고전파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려면은 투자를 통해서 자본 축적을 많이 해야 된다.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들이 저축을 많이 하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첫 번째죠. 그리고 그래서 이 신고전파 성장 모형에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우리의 소득, 장기적인 소득이 높아진다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본 축적을 통해서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후진국이 선진국을 캐치업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소득은 결국 선진국의 소득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 가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하나가 투자, 두 번째가 모든 국가의 소득은 수렴한다. 두 가지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맞는지 실제 데이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설명한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산함수에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갖다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는 이 수준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은 여기 가까이 있어서 이미 부자 나라가 된 거고, 후진국은 여기 있는데 이제 투자를 통해서 자본 축적을 하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축적이 되면서 결국은 후진국의 소득도 여기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투자를 많이 할수록 장기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요게 두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오른쪽은 아까 방금 이야기한 GDP 대비 투자율이에요. GDP 대비
뭐 30%를 투자한다. 한국은 35% 가까이 투자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최근에 소득 수준이 1인당 소득 수준이 얼마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꾸준히 투자를 많이 한 나라일수록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소득 수준이 좀 높게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 나라일수록 자본 축적을 통해서 장기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장기적으로 소득은 결국은 선진국 소득 수준으로 따라간다고 했죠.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이 가장 굵은 실선인데 앞에서 본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조금 뒤쳐져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일본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뭐 산업시설이 붕괴되면서 소득 수준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후에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 그래서 수령 가설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앞에 그림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과거에 1960년도 과거에 소득 수준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0년 이후에 97년까지의 성장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수령 가설이 맞으려면은 과거에 못 살던 나라가 이후에 최근까지 성장률이 높아야 선진국을 따라잡는 거죠. 상대적으로 과거에 잘 살았던 나라는 성장률이 더디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거 과거입니다. 과거에 잘 살던 미국은 이후에 한 1.5% 정도 성장률 낮죠.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1960년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죠. 낮은데 그 이후에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4.5% 정도.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미국 소득 수준을 거의 따라잡은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후진국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는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여기 있는 국가들은 아일랜드, 스페인, 이태리, 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렇게 다 지금 보면은 다 선진국들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자료가 약간 지금 현재 선진국 자료만 하면은 수령 가설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데이터를 전 세계 국가로 한번 확대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전 세계 국가들입니다. 여기는 전 세계 국가를 하면은 이제 한국처럼 이제 1960년도에 뭐 소득수준이 아주 낮은 가난한 나라였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성장률 6% 정도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미국은 당시에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이후에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수령 가설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해당되는 국가들이 많죠. 여기 해당 국가들은 수령 가설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들이죠. 과거에 못 살았는데 이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뭐 짐바브웨, 뭐 자메이카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과거에 못 살던 나라에서 성장률이 높은 한국처럼 성장률이 높아서 따라잡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못 따라잡고 오히려 뭐 후퇴하는 국가들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은 이제 신고전파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인 수령 가설이 항상 맞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수령 가설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조건부로 수령 가설이 맞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각 국가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장기적인 균형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과거에 많이 도달하지 못한 떨어져 있던 국가들은 이후에 성장률이 높고, 과거에 이미
자기의 장기적인 균형 상태인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미 가까이 있었던 국가들은 그 이후에 성장률이 높을 수는 없다. 는 걸 이제 조건부 수렴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죠. 우리나라는 1960년도에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상태인데 1960년도에는 그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소득 수준에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장률이 높아서 이제 많이 지금 소득 수준이 높아진 거고, 이제 여기 베네수엘라나 모잠비크인가요? 뭐 이런 나라들은 이미 1960년도에 이미 뭐 저축률이 낮다든지 투자율이 낮다든지 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소득이라는 게 낮아요. 근데 1960년도에 이미 그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장률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각 경제는 그 나라의 투자라든지 뭐 생산 기술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장기적인 소득 수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과거의 시점에서 그것으로부터 한국처럼 많이 소득 수준이 떨어진 국가는 그 이후에 성장률이 높게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거고, 과거에 이미 장기적인 소득 수준하고 가까이 있던 국가는 거의 성장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장기적인 소득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요소가 이제 노동이었잖아요. 그죠? 노동이 이제 투입이 많이 되면은 장기적인 소득 수준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노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의 중요한 게 인구죠. 인구 증가율이 어떻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선진국은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 연 0.8%인데 이후에 50년 동안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후진국은 대신에 인구 성장이 높죠.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196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 1.6% 매년 이루어졌던 데 비해서 이제 2000년부터 앞으로 50년 뒤까지는 한 0.05%로 거의 정체 상태고, 중요한 거는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랑 1인당 소득하고는 좀 관계는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는 이제 인구가 주니까 노동력이 줄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연령층도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일본은 이 근로 연령층은 사실은 15세부터 64세인데 이 데이터는 지금 20세부터 64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고, 그죠? 그 나이가 전체 인구 가운데 일본은 62%에서 이제 2000년도에 62%에서 2020년이 되면 55%로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율이 줄기 때문에 이제 1인당 소득은 줄게 됩니다. 1인당 소득은. 그래서 이게 연 마이너스 0.6% 감소 효과를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전체 인구 가운데 20세부터 64까지 인구 비율이 63.5%에서 2030년이 되면은 58.8%로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비율의 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 1인당 소득의 감소는 마이너스 0.3% 정도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게 되면 이제 나라 전체 생산 수준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1인당 소득도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노동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그냥 단순 근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람을 잘 보면은 이제 노동을 인적 자본으로 노동의 질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단순 노동으로 하나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지금 그림은 이제 1인당 하루 칼로리 섭취량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득 수준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략 한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한 3,000 칼로리 정도.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이 많을수록 건강할수록 장기적인 소득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인과관계를 반대로 해서 잘 살게 되니까 칼로리 섭취량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건강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은 뭐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요 데이터를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영향이 크다고 느낄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유럽과 뭐 몇 개 나라의 이제 신장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뭐 키 큰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죠? 북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덜란드 남자 키, 이거 아마 젊은 사람들 키입니다. 1m 84, 여자는 1m 70. 이렇게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 있죠?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 1m 74 정도 되고 여자는 1m 61 정도 돼요. 그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유럽에 지금 현재 아주 키 큰 사람들이 과거에 어땠는가 보면은 과거에 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거에 19세기 중반에 이거는 이제 그 군대에 징집당한 사람들의 남자를 키잴 기록이 있으니까 그 기록을 보면은 네덜란드, 스웨덴 지금 1m 80 넘는데 이때는 1m 70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많아지면서 이제 건강해졌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건강할수록 더 많은 노동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노동을 이제 인적 자원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교육.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과거의 축적된 지식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축적시켜서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노동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축적되는 자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계속 유지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대학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R&D를 투자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산 기술을 진보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동을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일수록 이제 교육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이제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그게 소득에 어떤 플러스 효과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거는 국가별로 이제 평균 재학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학교를 몇 년 다니는가.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높죠. 12년 이상 다녀요. 대학생,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대학 1, 2학년은 간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 국민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략 한 1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적 자본 기준으로 보면은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학과학 테스트 점수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별로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성적이 좋죠, 그죠? 그죠? 그다음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 테스트 성적은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대략 한 이 정도에 있습니다. 중국보다는 좀 낮아요. 일본보다는 높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본 노동까지 배웠고 이 투입 인풋 생산 요소를 가지고 아웃풋이 만들어내는 기술을 생산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생산 기술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미국을 1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미국 대비 소득 수준은 1인당 소득 수준은 한 60% 정도 돼요. 60% 되는데 물적 자본 수준은 한 90%, 인적 자본은 미국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적, 인적 자본, 인풋은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소득의 차이는 주로 생산 기술, 생산성이 미국에 비해서 기술 수준이 낮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더 소득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많이 짓고 그다음에 뭐 교육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은 거의 미국 수준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자료는 이 R&D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얼마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출이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나라는 빼고 우리나라만 보면은 연구자가 24만 명 정도 되고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한 1% 정도 비율이 되고 GDP 가운데 연구비 지출이 한 3.3% 되어서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게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들이 연구개발비 많이 지출합니다. 물론 그게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세금 감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지출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연구개발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미국에 출연된 특허, 국가별로 특허, 미국에 출연된 특허가 얼마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12,500개 정도의 특허가 출연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그걸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대만이 제일 높고 일본, 이스라엘,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이런데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소득에 영향을 주는 어떤 물적 자본은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은 인적 자본의 측면에서 교육이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 기술이 많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진보가 이루어져야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자료는 그냥 참고로 이제 외국과 교류를 해서 개방한 국가일수록 그러면은 성장률이 높은지 소득 수준이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역량의 증가율이 높은 국가들이고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 여기는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교역 증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방, 외국과 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던 나라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거에 이제 대외 개방됐던 나라들이 지금 현재 잘 사는 나라들이다, 그룹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장기적인 소득이 결정되는 성장의 원동력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러한 성장 과정에 전 세계적으로 아까 첫 번째 본 것처럼 말리나 영국처럼 소득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별로 이제 지니계수라는 게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한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은 특히 일률적인 관계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의 불평등도가 특별하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2013년도에 토마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이라는 걸 갖다가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프랑스어로 출간됐는데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판으로 냈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하버드 대학 출판사에서 난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룬 내용이 세계가 불평등해졌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는 자본가한테 소득이 편중되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다. 이런 것들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이제 소득이 격차가 불평등이 심화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많이 공감한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약간 그 피케티가 주장하는 게 어떤 거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겠습니다. 피케티의 주장이 조금 일반인들을 약간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어떤 거냐면은 과거 선진국들의 이제 주로 세금 제출한 데이터 가지고 약 300년간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아주 이전에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자본주의는 1, 2, 3 원칙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칙은 사실은 무슨 법칙은 아닙니다. 그냥 수치입니다. 수치. 그런데 이 사람은 자본주의 제1법칙 이렇게 아주 걸르스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거냐면은 국민 전체 소득 가운데 자본이 차지하는 소득은 자본의 수익률에다가 전체 소득분의 자본 스탁이다. 이건 그냥 국민 소득 가운데 자본의 비율은 전체 소득 가운데 자본에 주어지는 수익률을 곱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법칙이라고 그래요. 일단 이거는 수식이죠.
전체 자본,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비율은 저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 소득 가운데 자본 스탁의 비율은 이제 경제 성장률 분의 저축률이다 이렇게 도출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도출이 됩니다. 맞죠? 근데 이 사람 주장은 이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주장은 왜 올라가느냐면은 이제 선진국들 경우에도 고령화가 되니까 저축률은 크게 안 떨어지는 데 비해서 경제 성장률은 인구도 줄고 해서 경제 성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경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법칙이라고 해요. 하여튼 이게 이 법칙. 3법칙은 이게 중요한데 자본의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주장인데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소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준보다 우리의 스테디 스테이트한 장기적인 자본 스탁 수준이 낮으면 이럴 수 있어요. 또는 한 나라의 생산 기술이 자본이 싸지면은 기계를 더 많이, 자본을 더 많이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생산 기술이면 이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틀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상위 1%의 소득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이고, 미국도 1980년도 이후에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8%, 상위 1%가 미국 전체 소득의 18% 차지해요.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년 이후에 좀 심화는 되지만은 앞에처럼 그렇게 집중도가 높아지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악화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위 10%입니다. 전체 소득 가운데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기도 미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스웨덴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1980년 이후에 소득 불평등가 높아진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원인을 피케티는 노동보다 자본이 많이 가져간 결과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거냐 보면은 이거는 영국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체 소득을 노동이 가져가는 비율, 그 다음에 자본이 가져가는 비율입니다. 두 개 합치면 10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770년부터 이제 자본이 가져가는 소득은 40% 밑이었다가 지금 줄어들어서 20%예요. 그리고 피케티가 주장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본이 가져가는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다. 불평등한 원인을 여기 찾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전체 장기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자본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추세는 이렇게 약간 보여지는데, 이거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약간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자본이 다 가져간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앞에 그림 제가 다 피케티의 자료입니다. 내가 뭐 따로 한 게 아니라 피케티가 주장한 거 내가 그냥 보여준 거고, 이건 이제 피케티가 보여준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전체 국민 소득이 가운데 자본이 가져가는 비율.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전체 소득 가운데 노동이 3분의 1을 가져가고 자본이 3분의 1을 가져가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큰 비율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에 약간 올라갔죠. 소득이 높고 낮은 거하고 크게 관계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소득의 불평등도는 심화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자본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은 라고 설명하기에 약간 부족해요. 근데 그걸 피케티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장에 약간 하자가 있다는 거죠. 약간.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이것도 피케티 자료인데 최근에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자본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간 경향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노동자들 가운데 고소득 노동자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더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CEO 잘 나가는 분들은 몇십억, 몇백억 받잖아요. 근데 아파트 경비 분들은 최저임금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소득 임금 격차 생각해보면 100배, 1000배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 가운데 소득 불평등도가 크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되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케티 자료인데 지금 보면은 전체 임금 가운데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피케티의 전체 자료를 보면은 이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케티의 주장이 사실은 어떤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경제 이론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자본주의에 그렇게 법칙에 따라 나온다는 이론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그분은 주장은 최근의 데이터의 경향, 그 다음에 특정 조건 하에서 그런 결과가 도출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이 최근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이제 고전파 성장 모형 가운데 램지 모형이라는 걸 제가 적용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성장이 어떤가를 약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동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고용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근로시간이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근로시간인데 여기 80년대에 50시간 이상 일하다가 최근에 2004년도에 뭐가 시행됐죠? 주 5일제 근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다가 2008년, 2011년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다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근로시간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노동 투입이 줄면 어떻게 되죠? 생산량이 줄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자, 인구도 줄죠. 인구도 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 아까 우리 그 물적 자본 축적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게 전체 GDP 대비 투자율입니다. 투자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투자도 주니까 성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인데 생산성은 보면은 IMF 때랑 글로벌 위기 때 빼고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장기적인 성장에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실제 모형에다가 모형을 피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설명한 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에 10년 동안 보면은 성장률이 쭉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생산성은 2000년 이후에 그렇게 나빠진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계속 줄고 있죠. 투자.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거는 노동시간. 일 적게 하면은 생산이 줄니까 소득이 줄어요. 그 다음에 고용률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성장에 부족한 부분은 이제 근로시간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기에 비해서 생산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제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2시간 가까이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닌데 다 제대로 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